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3주차입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이제 가을이 부쩍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이고요. 생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럼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요즘에 구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11월 정도부터 대면 수업일 텐데 그 전까지는 비대면이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거는 연락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3 생체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37쪽이고요. 네. 열역학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상호전환과 관계 그리고 반응의 자발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화학 반응은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 과정에서 공통적인 중간 물질을 서로 공유한다. 이러한 연관 반응은 고에너지 생체 분자, 즉 ATP, 에놀 인산, 아실 인산, 인산 구아니딘과 사이오 에스터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3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ADP가 ATP로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ATP와 ADP의 상호 전환 반응. ATP가 ADP로 가수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세포의 다양한 생명 활동과 합성에 쓰이는 ADP와 인산으로부터의 ATP 합성은 열역학적으로 더 유리한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과 연관되어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ADP가 있고 이제 햇빛이나 음식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ATP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ADP가 될 때 세포의 생명 활동과 생체 분자들의 합성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죠. 네. 그러면 책은 3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위쪽을 볼게요. 살아있는 세포와 생물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고 이 영양소는 산화되어 에너지의 공급원이 된다. 이 에너지는 성장, 생식, 생체 분자, 예를 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DNA, RNA 등이고 이제 합성, 근육 운동, 이온, 영양소의 수송 등에 이용된다. 에너지는 열, 화학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자외선, 적외선, X선과 과시광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비록 형태는 달라도 생물은 한 에너지 행태로부터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구조의 전고 물질로부터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한다. 예를 들어 녹색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를 포착하여 CO2와 물을 포도당과 녹말 같은 유기화합물로 전환시킨다. 즉,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동물과 다른 생물들은 이 영양소와 유기화합물들을 대사 과정을 통해 분해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필요한 생체 분자를 합성한다. 이처럼 에너지와 물질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물질의 흐름과 교환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장에서는 열역학 법칙의 원리 그리고 생체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의 ATP 분자를 포함한 다른 고에너지 생체 분자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 연력학을 볼게요. 연력학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의 상호전환과
관계, 그리고 반응의 자발성을 다루는 분야이다. 여기서 열, 일, 에너지, 그리고 이들의 상호전환과 변화 등이 포함된다. 열 역학에 대한 지식은 고분자들이 원래의 형태를 접혀지거나 대사 경로는 만들어지는지, 분자들은 왜 생체막을 통과하는지, 근육은 어떻게 기계적 힘을 생산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열 역학을 생화학에 응용할 때 가장 흔한 관심사는 자발적 반응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반응의 자발성을 가늠케 하는 열역학의 요소들은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자유에너지와 화학적 평형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열역학에서 개는 시스템은 시험관 속의 화합물 혼합액, 단일세포 또는 전체의 생명체가 될 수 있고 개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의라 한다. 개와 주의는 함께 우주를 형성한다.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개로부터 주위로 잃거나 또는 주위로부터 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여기서 3-1번을 보면요. 개와 주위 사이의 열 교환입니다. A번은 만약 개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더 높으면 열은 개로부터 주위로 흘러가 개의 온도는 감소하고 주위 온도는 증가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B는 만약 주위의 온도가 개의 온도보다 더 높으면 열은 주위로부터 개로 흘러가 개의 온도는 증가하고 주변의 온도는 감소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때 개와 주위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는 그 성질에 따라 고립개, 닫힌개, 열린개로 나뉜다. 만약 개가 물질과 에너지를 개의 주위와 교환하지 않으면 이러한 개를 고립개, 개가 개의 주위와 에너지만 교환하고 물질을 교환하지 않으면 닫힌 개, 개와 개의 주위와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교환하면 열린 개라고 합니다. 열린 개의 대표적인 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양소를 흡수하여 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추출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과 일을 생산함과 동시에 노폐물을 주위로 방출한다. 만약 생명체를 차단하지 않는 상자 속에 가두면 이는 상자와 함께 닫힌 개를 형성하고 만약 상자를 완전하게 차단하면 개는 고립된 개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인데요. 열역학 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또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즉, 비록 에너지는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고 한 영역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도 그 개의 총 에너지는 일정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 같은 생체 에너지 분자 내 간직된 화학적 에너지는 해당 과정을 통해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 즉 ATP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ATP 분자의 인산결합 내 저장된 화학적 에너지는 골격근에서 근숙축을 하는 동안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막을 거쳐서 일어나는 수소의 화학적 삼토와 관련된 에너지는 수소 기울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에너지를 ATP로 전환을 시킵니다. 열역학 개 내부의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부르고 E 또는 U로 표시를 합니다. E는 분자의 병진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 화학 결합에 연관된 에너지와 분자들 사이의 비공유 상호작용에 연관된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상태 함수로 불려집니다. 어느 개의 이든 에너지는 열 또한 일의 형태로 개 안에 들어오거나 또는 밖으로 나갈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태를 마지막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즉
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책에 나오는 것처럼 E는 E의 마지막 빼기 E의 처음은 Q 플러스 W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나타낼 수 있는데 E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요. Q는 주위로부터 개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 W는 주위에 의해 개에 행해진 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은 불규칙적인 분자 운동을 나타내는 반면 일은 조직화된 분자 운동과 연관되어 있고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책의 39쪽에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통해 반응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네, A와 B 플러스 C와 D는 A와 D 플러스 C와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위의 반응을 알아보려면 A와 B와 C와 D의 결합이 각각 끊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A와 D와 C와 B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은 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만약 A와 B 그리고 C와 D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A와 B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한 에너지보다 적으면 이 반응은 과잉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에너지는 생성물이고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2번을 보면요. 3-2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A는 발열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발열 반응은 화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A와 B, C와 D가 있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A와 D, C와 B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는 발열 반응 중 방출된 에너지 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B를 보면 B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A와 B, C와 D가 반응의 진행함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 결국에 A와 D, C와 B가 되면서 에너지가 E에 대한 흡열 반응 중에 흡수된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E는 열이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탈피, 열 함량입니다. 만약 일의 정의가 기계적 일에 한정되고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는 단순히 일정한 부피에서 교환된 열이다. 이러한 경우는 만약 부피가 일정하면 기계적 일이 개에 의해 일어날 수 없거나 또는 개에 대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만 E는 Q가 된다. 따라서 E는 일정한 부피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양이다. 그러나 특히 생화학 반응과 과정은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정한 압력 과정에서 E는 전달된 열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생화학자들은 일정한 압력 과정에 특히 적합한 함수, 즉 엔탈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엔트로피는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물리량이 됐는데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과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엔트로피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한 개념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물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물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즉, 잉크방울이 모여있는 상태를 질서있는 상태라고 하면 잉크방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엔트로피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가 주장했던 칼로리 이론에서의 칼로릭의 움직임과 줄이 주장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사이에서의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르노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해가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칼로릭은 일을 만들어준 다음에도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낮은 온도로 방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칼로릭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반면 줄은 일을 만들어내는 본질 자체가 열이라고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과 일의 총량은 언제나 보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르노의 생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칼로릭, 즉 열은 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관은 칼로릭을 받아들이며 일을 만들어냅니다. 칼로릭은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완료한 뒤 기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카르노는 칼로릭의 양이 처음의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줄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기관에서 일로 전환된 열만큼 방출되는 열의 양은 줄어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카르노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로릭이 보존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이 생각을 버리면 칼로릭으로 기관을 설명했던 카르노의 설명 방식과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모순 없이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 클라우지우스는 1850년에 자신의 이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모두 열로부터 바뀐 것이다. 낮은 곳으로 방출되는 열은 처음 열에서 일로 변환한 만큼을 뺀 나머지들이다. 라는 논문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열은 대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그와 같은 문제를 궁금하게 여겼던 한 과학자에 의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가 바로 윌리엄 톰슨입니다. 그 역시 카르노와 줄의 업적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클라우지우스가 이러한 고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논문을 면밀히 들여다본 톰슨은 클라우지우스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기로 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100만큼의 열이 투입되었을 때 40만큼이 일로 변환되는 기간을 상상해 봅시다. 이 기관이 이상적으로 동작해 높은 곳의 열이 정확하게 40만큼 일로 변환되었다고 했을 때 남은 60만큼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톰슨은 기막힌 역발상을 통해 극단적인 수를 둡니다. 100이라는 열이 전부 100이라는 일로 바뀔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할까? 톰슨은 이러한 가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아무런 외부 간섭이 없는 공간 속에 채워넣은 공기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한쪽으로 이동해서 방 안의 물건을 밀어내거나 또는 갑자기 아무런 진동도 없는 수면이 한 특정한 부위만 솟아오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톰슨은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자연에서는 절대 스스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열은 자연적으로 손실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손실된 양은 일로 나타나면서 물체를 밀어내 바람을 만들고 또는 엔진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열의 이동을 나타낸 법칙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톰슨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865년 그는 열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온도로 나눈 수학적인 값을 통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됩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이 새로운 개념을 엔트로피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 톰슨과 클라우지우스로부터 탄생한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는 법칙으로서 우리의 자연은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사실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공간에서 성립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홀과 같은 천체,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세계에서 작동하는 물리법칙,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YTN Science Today를 검색해주세요. 에너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자 생존의 욕구, 풍요의 욕구를 넘어 번영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귀중한 대상을 말합니다. 연력학 파트 제로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개념을 빌리면 힘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동력을 얻어내는 장치, 예를 들면 열을 이용해 동력을 얻어내는 증기기관과 전자기를 이용해 동력을 얻어내는 전동기의 사례들을 알아보았죠.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당시의 사고를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의문점인 힘의 전환, 과연 그 전환 속에서 힘은 보존되는가 아니면 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궁금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엄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의 법칙으로 탄생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세 명의 인물과 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과학적인 의문, 힘의 이동은 과연 보존되는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과학 후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변환.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힘의 변화는 18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물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열, 화학, 전기 등은 얼마든지 운동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더 이상 칼로릭을 원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노가 주장한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칼로릭, 즉 열의 원소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힘에 의해서 단순히 붙고 떨어질 수만 있을 뿐 그 양은 항상 보존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명책에는 열의 흐름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힘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계는 칼로릭이라는 매개 없이 이상적인 기관, 카르노 기관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적 원자론을 탄생시킨 과학자 존 볼턴에게 교습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학문을 독학으로 행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은 이러한 의문에 뛰어든 3인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패러데이의 전자기 연구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줄은 그의 발명품인 전기 모터의 효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연스러운 의문이 떠오르게 되었죠. 왜 전기 모터는 작동시키면 작동시킬수록 뜨거워지게 될까? 혹시 이 열을 이용해 다시 운동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전기 모터에 의해 만들어진 동력과 열의 양은 사실 공급된 전기의 양과 같은 양이 아닐까?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줄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 즉 개에 투입한 힘과 그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는 힘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에 투입한 힘의 양과 방출되는 힘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컵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컵 안에는 이렇게 생긴 분자 모형들이 들어있어요. 대략 한 22개쯤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분자를 책상에다 쏟아볼게요.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게 몇 개의 분자가 쏟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자가 몇 개 쏟아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그래요. 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22개의 양에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양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여기에 얼만큼의 분자 모형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22에 7을 빼면 뭐죠? 22에 7. 그래요. 15죠. 그러니까 15개의 분자 모형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열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을 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과학에선 이거를 정량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셀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측정이라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거죠. 재밌죠? 이러한 고민 끝에 마침내 1845년 줄은 물갈퀴 달린 바퀴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 장치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장치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해서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물을 채워 넣은 수조를 배치해두고 수조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넣어둔 뒤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여기에 도르래와 추를 연결하여 중력에 의해 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휘저어 놓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추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갈수록 더 오랫동안 내려갈수록 프로펠러는 더 많이 회전하여 물을 휘저어 놓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찰열로 발생하여 물을 데우는, 즉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실험 장치인 것이죠. 이 실험에서 물의 온도 변화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의 과학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던 물이 얻은 열량과 추의 운동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바로 이 아이디어를 통해 줄은 외부의 일과 열량과의 관계를 측정을 통해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줄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만 당시의 통념으로 생각해보자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체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은 추가 낙하하면서 한 일의 양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것은 결국 특정한 높이에서 추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언제나 동일한 양의 열을 발생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양의 열이 발생한다. 모든 운동의 전환은 처음 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에 비례한다. 이 사실을 통해 줄은 힘은 전환될 때 사라지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 전환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며 바로 이 제안이 오늘날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진 최초의 가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줄은 자신의 이론을 이용해 일과 열이 서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발생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러한 신앙적 배경이 녹아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신이 힘과 물질을 창조한 이래 어느 하나 재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라는 누가 봐도 종교적인 색깔이 다분히 묻어났었던 이러한 신념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커다란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최초로 일과 열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안했던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질량, 가속도, 변이로 나타나는 과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 표기되었던 일의 단위를 줄이라는 단위로 간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10줄만큼의 일을 가해줬다. 또는 태양으로부터 1.5 곱하기 10의 22승 줄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서의 줄. 물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다면 상당히 익숙한 단위죠?
하지만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두 명의 자연 철학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의사 출신 물리학자 율리우스 폰 마이어와 역시 독일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헤르만 폰 헬므호츠가 바로 그들이죠.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율리우스 본 마이어. 원래 마이어의 전공은 생리학이었습니다. 그는 열대지방을 탐험하면서 겪은 여러 경험으로부터 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1840년 마이어는 자바호라는 배의 전속 의료원으로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폐병에 걸린 선원을 치료할 일이 생겼는데 혈액 검사를 하던 도중 아주 기묘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맥혈은 상대적으로 밝은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맥혈은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짙은 젓갈색을 띠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폐병을 앓고 있는 선원의 정맥혈을 채취해보니 마치 동맥혈과 같은 거의 밝은 적색, 즉 선홍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어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맥혈이 동맥혈처럼 밝은 색을 띠는 거지? 그래서 그는 열대지방의 뜨거운 날씨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온도가 뜨거운 열대지방에서의 우리의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일에 많은 영양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을 쉽게 뺏기는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이러한 이유에서 따뜻한 환경에서는 추운 환경보다 몸속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더 적을 것이고, 그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서의 정맥혈은 추운 환경보다 더 많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마이어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의 정맥혈이 선홍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기가 마이어를 열과 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음식물로부터 공급된 영양소로부터 발생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종류의 힘은 서로 변화만 가능하며 전체 힘,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줄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줄과는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명백했지만 분명 결론은 똑같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 것입니다. 한편 헬름홀츠의 주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수년간 외과의로 복역하면서 헬름홀츠도 마이어처럼 의사로서의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근육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84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가 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화학적 힘이 근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근육이 상하 좌우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마찰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전환은 섭취한 음식물이 담고 있는 영양분보다 더 만들어지거나 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섭취한 만큼 전환된다고 생각했죠. 헬름홀츠 또한 마이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었듯 당시의 힘, 현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에너지란 결국 운동력, 즉 일을 만들어주는 근원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에너지들은 다른 형태로 전환만 이루어질 뿐 절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 명의 과학자는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과학자가 일궈낸 업적이 전 우주의 흐름을 설명하는 가장 커다란 법칙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되며 절대로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이 법칙을 우리는 에너지의 보존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당시에는 전혀 다른 분야로 여겼던 전기학, 자기학, 동력학, 연력학 등의 수많은 학문들을 단 하나의 범주, 물리학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학문으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흔히 물리학은 역학으로 시작해서 역학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할 만큼 물체의 운동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학문의 탄생은 운동을 만들어주는 근원의 존재, 즉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학문으로서 그 토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리학은 전 우주의 작동 원리를 흠씬 껴안고 있는 대상, 에너지를 쫓아가는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페어 같은 언제부터 엔트로피, 다시 말해 안정과 자유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안정과 자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음의 엔트로피, 에너지와 엔트로피, 안정과 자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앞에서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자연의 변화를 이끄는 열역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했다. 에너지는 변신의 규제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고, 자연적으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에너지 차이가 1과 열로 바뀌고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엔트로피는 그것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물질이나 에너지가 외부와 교환될 수 있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안정을 추구하고 엔트로피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인간사와도 비슷하다. 사람도 성격에 따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 보수와 진보도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에서 상충된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빨리 안정해라 라는 말을 듣지만 결혼하면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도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가 동시에 증가하는 변화는 자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 안정과 자유가 동시에 줄어드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역시 문제는 안정과 자유가 상충하는 경우다. 안정은 증가하지만 자유가 줄거나 자유는 증가했는데 안정이 줄어드는 경우다. 물을 예로 들어보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각각 어떻게 될까? 얼음에 열을 가해야 물이 되는 거니까 물이 얼음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니까 물속에 있는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운동할 것이고, 따라서 엔트로피도 물이 더 높다. 따라서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모두 증가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안정은 줄고 자유는 는다. 그렇다면 얼음이 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물이 얼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온도다. 0도에서 물은 얼거나 녹는다. 0도는 얼음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다. 만약 얼음과 물이 결혼을 한다면 0도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의 상태로만, 0도보다 높은 곳에서는 물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낮은 온도에서는 안정이 중요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안정과 자유의 조화와 타협을 온도가 좌우하는 것이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은 어떨까? 수증기는 물보다 뜨거우니 불안정하지만 물 분자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니 더 자유롭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자유 대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안정을 희생해서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타협점이 각각 0도와 100도다. 광합성에 의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물이 분해되면 애초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 주는 안정을 희생하고 대신 기체로서의 자유를 얻게 된다. 굳이 아까의 비유를 계속하자면 산소양과 수소군은 물이라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각자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수소경제에서 얘기했듯이 이 과정은 대단히 일어나기가 어렵다.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은 쉽지 않은 법이다.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모두 열기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주적 원리로 확장되었다고 했다. 우주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고 엔트로피는 상승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아주 작은, 게다가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주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들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다시 말해 안정과 자유의 조화와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한 값을 변화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의 결혼의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이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결혼해서 얻게 될 안정과 그로 인해 잃게 될 자유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를 공통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결혼 공식을 만들 수 있다. 만일 결혼해서 얻게 될 안정이 80점, 잃게 될 자유가 50점이라면 여러분은 흔쾌히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이 주는 안정이 50점, 잃게 될 자유가 80점이라면 이 결혼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날지 말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식에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아까 결혼 방정식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에너지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이 음수일수록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낮아질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실 아까 물에서의 얘기대로 이 식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온도가 낮을수록 안정이 중요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자유가 중요해진다. 이 얘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의 기여도, 즉 가중치가 높아진단 말이다.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위의 식을 고치면 이렇게 된다. 남녀 이성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때 온도는 두 사람의 성호르몬 수치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성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사랑의 화학 반응이 더욱 빨리, 더욱 뜨겁게 이루어진다. 아까의 결혼 방정식에서 결혼이 사실상 불가능 상황이라도 성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눈이 맞으면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호르몬에 의해 높아진 온도가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면 불행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식을 모든 지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음처럼 표기해보자. 여기서 H는 에너지,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를 나타낸다. 그리고 G는 반응 여부를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다. 만일 이 식을 여러분이 유도했다면 여러분은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 중 하나를 발견한 셈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유도되는 식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식이라고? 그래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처럼 이 화학의 신대륙을 발견한 과학자는 신대륙 출신의 윌라드 깁스였다. 그는 당시 과학의 본고장 유럽에서 태동한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깁스 에너지 또는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한다. 깁스의 아이디어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상해보자는 것이었다. 방금 전 식에서 G라고 쓴 것이 바로 깁스의 이름 첫 글자 G이다. 미국은 이론과 철학보다는 기술과 실용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나라였다. 유럽에서 원자니 확률이니 하며 과학의 본질 운운하는 다소 철학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깁스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등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꼽으라면 그 중에는 반드시 깁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깁스가 살아있던 당시에도 깁스는 자신의 업적에 비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논문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난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맥스웰은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으며 상태의 변화에 대한 깁스의 논문에 감동하여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석고 조각상을 만들어 깁스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결혼 공식과 깁스 공식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에 결혼 공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안정이니 자유니 하는 개념은 주관적인 소지가 너무 커서 수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화학 반응은 다르다. 에너지와 엔트로피 그리고 온도 등은 계량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
사실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는 델타를 사용해서 깁스 공식을 다시 쓰면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다. 사실 아까 엔트로피의 가중치로 온도를 곱한 것은 과학적으로는 단위를 맞추는 의미도 있다. 단위가 서로 다르면 더하고 빼는 등의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거다. 카오스 사이언스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지난번 영상에서 엔트로피 S가 연력학적으로 T분의 Q였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Q는 열, T는 온도다. 따라서 TS는 Q, 즉 온도 T의 엔트로피 S를 곱하면 열 에너지가 된다. 즉 깁스 공식은 모든 단위를 에너지로 통일시킨 것이다. 따라서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이 식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개의 전체 에너지 값의 변화 H에서 엔트로피로 인한 열 손실에 의해 낭비된 에너지 T 델타 S를 빼면 유용한 전체 에너지, 즉 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 G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얘기한 델타 H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자. 화학에서 H를 엔탈피라고 하는데 실제 화학 반응에서 델타 H는 반응열에 해당한다. 흡열 반응의 경우 열이 필요하니 개는 불안정해지고 발열 반응의 경우 열을 방출해서 개가 안정해진다. 엔트로피가 에너지라는 단어와 변화를 나타내는 트로페와 합쳐져서 만들어졌듯이 엔탈피는 에너지와 열을 나타내는 탈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물체를 높이 들어올리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얼음이 열을 받아 물이 되면 뭔가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를 엔탈피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따라서 깁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효과 빼기 엔트로피 효과. 아까 깁스 공식에 나온 양들은 모두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엔탈피는 반응열이니 당연히 열량계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측정할까? 앞에서 엔트로피는 미시 상태의 수에 로그를 붙인 값이라고 했는데 미시 상태의 수를 다 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방금 전 클라우지우스의 식 S는 T분의 Q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동영상 참고 자료를 이렇게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반응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반응의 평형을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원리이다. 이 법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 개는 질서 있는 상태로부터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개와 주의를 합친 엔트로피는 가역 반응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비가역 과정에서는 증가한다. 자연히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평형을 향해 진행한다. 즉 최소한의 위치 에너지 상태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1법칙은 화학 반응의 엔탈피를 측정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측정합니다. 엔트로피는 S교로 표시하고 화학계의 무질서도를 나타냅니다. 매우 무질서한 개는 높은 엔트로피를 갖고 잘 조직화된 개는 낮은 엔트로피를 갖습니다. 화학계에서 무질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무질서는 단순히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일정한 모습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전환할 때 무질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고체는 액체와 기체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결정 구조를 갖고 액체는 느슨한 배열을 갖고 기체는 분포가 무질서합니다. 따라서 기체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갖고 결정 고체를 갖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그림 3-3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체의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 과정. A번은 자발적 반응 과정인데요. 왼쪽 깔때기 모양의 용기 속에 기체들이 꽉 차 있고 이제 잠금 장치가 이제 잠겨져 있는데요. 이거를 열면 원래 진공 상태의 오른쪽 용기로
이제 자연적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발적 반응이 되겠고요. 이번에 비자발적 반응은 잠근 꼭지가 닫혀서 기체 입자들이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자 3-4번인데요. 이 그림은 생성물의 무질서도가 반응물의 분자보다 더 크면 일어나는 반응으로 세포가 호기성 호흡을 할 때 포도당과 6개의 산소 분자가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낮은 위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더 질서화된 덜 질서화된 상태가 되고 더 높은 엔트로피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다음은 3-2의 자유에너지입니다. 자발적 반응 과정에 의한 우주의 무질서를 과정의 자발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를 조정하고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만을 측정하여 과정의 자발성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과정의 자발성을 예측하는데 엔트로피보다 더 편리한 열역학적 함수, 즉 자유에너지 개념을 1878년에 깁스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림 3-5인데요. 3-5는 ATP가 관여하는 연관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A번은 해당 과정에서 두 개의 연관 반응 중에 포도당을 포도당 6 인산으로 전환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ADP를 ATP로 전하는 합성 반응이 B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A번의 포도당은 이제 인산의 직접적인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세포에서 ATP의 가수 분해가 연력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포도당을 포도당 6 인산으로 인산하는 데 이용되고 이때 전체 연관 반응으로는 G는 마이너스 16.7kJ/mol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B는 ADP와 인산의 직접적인 반응도 연력학적으로 불리하지만 포스퍼에놀 피로부산의 가수분해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가 ADP를 ATP로 인산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때 전체 연관 반응은 마이너스 31.4kJ/mol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에 세 번째로 고에너지 생체 분자입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반응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응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은 외부로부터 섭취한 에너지를 산화하여 얻은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관 반응은 여러 가지의 고에너지 중간 물질, 즉 ATP, 에놀 인산, 아실 인산, 아실 인산 구아니딘과 사이오 에스터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 고에너지 중간 물질의 자유에너지 감소 소모는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고에너지 중간 물질은 생물계에서 자유에너지 합성 반응이 자유에너지 소모 반응을 지불하는 공통적인 자유에너지 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ATP의 구조입니다. ATP는 아데닌, 리보스, 3인산으로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ATP는 알파 인산이 리보스의 5'의 산소와의 반응을 통해서 인산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고 이어서 인산기들 사이에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두 개의
인산 무수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6의 ATP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ATP의 아데닌 고리는 디리보스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ATP는 갖고 있는 3개의 인산이 2개의 인산 무수물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분자입니다. 에너지 연관 세포에서 분해 또는 ATP 소모를 통해 ATP 합성을 하려면 ATP 말단 인산의 가수분해 또는 전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생리적 상태에서 활성화된 ATP는 마그네슘이나 망간 같은 이가 금속 양이온과 집게발 모양의 결합, 즉 마그네슘 ATP 또는 망간 ATP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ADP도 ATP처럼 마그네슘과 집게발 모양의 결합을 할 수 있지만 마그네슘의 ADP에 대한 친화력은 AT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록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인 ATP와 ADP가 에너지 생산 또는 보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다른 퓨린 뉴클레오타이드도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DP는 포도당 신생합성과 단백질 합성, CTP는 지방 합성, 그리고 UTP는 글리코겐 합성 과정에서 각각 에너지 입력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수분해인데요. ATP가 ADP와 인산으로 가수분해된 반응을 오소 인산 절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 3-7번에 나오는 그림은 ATP 가수분해와 망간 ATP 복합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A번은 ATP 가수분해와 공명 안정화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B번은 망간 ATP 복합체 형성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ATP는 열과 모든 에너지 중에서 약 중간 정도의 인산 전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상태에서 ATP보다 위에 위치한 화합물들은 인산기를 ADP에 자동적으로 전이하여 ATP를 만들고 ATP는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한 화합물에 인산기를 자동적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ATP는 고에너지 인산기 공유체로 저에너지 인산기 수용체 사이에서 에너지 중간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전하입니다. 대사의 많은 반응들이 세포의 에너지 상태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세포 내 존재하는 ATP와 ADP 그리고 AMP 농도의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들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세포의 ATP 농도가 감소해서 에너지 전하가 0.8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세포는 다시 ATP 합성 반응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에너지 소모의 감소가 세포의 ATP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전하가 0.9를 초과하면 세포는 ATP 합성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ATP 합성 경로는 고에너지 전하에 의해 억제되는 반면에 ATP 이동 경로는 고에너지 전하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즉, 세포의 에너지 전하는 세포의 pH처럼 안총작용을 해서 대사 반응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인산화전이입니다. 인산화전이는 ATP의 소모인데요. 생물계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 화폐로 쓰이는 ATP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소의 분해인데요. 섭취한 음식물 속 영양소의 분자들의 산화를 통해서 생산된 ATP가 자유 에너지 감소 반응을 통해서 ADP로 전환될 때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과 연관하여 저 에너지의 인산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과정의 초기 단계에 나오는 과당인산, 인산화 효소의 촉매 반응에 인한 인산화 반응입니다. 그림 3-8에 나오는 대사의 동화작용, 그리고 이화작용에서 ATP의 기능인데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흡수된 물질은 이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로 추출되고 이 에너지의 세포 성장은 분열과 생합성 등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음식물을 먹으면 인산화합물이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체 분자 내에서 이제 ADP와 인산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ATP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고요. 이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뉴클레오타이드 상호작용, 상호전환인데요. 단백질과 핵산의 생합성 반응은 ATP보다 다른 유형의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RNA 합성은 ATP와 함께 CTP, GTP와 UTP를 필요로 하고 DNA 합성은 DATP, DCTP, DGTP와 DTTP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은 뉴클레오사이드 2인산, 인산화 효소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ATP와 뉴클레오사이드 2인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리적 반응 과정인데요. ATP가 ADP와 인산으로 가수분화될 때 반응하는 에너지는 샤페론 중재 단백질 결합, 근수축 생체 분자 및 이온의 능동수송처럼 자유에너지 증가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ATP와의 결합으로 인한 단백질 또는 효소의 구조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ATP 합성인데요. ATP는 첫 번째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과 두 번째 산화적 인산화 반응, 광인산화 반응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아데닐산 인산화 효소 반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화적 여기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에 나오는 것처럼 고에너지 화합물인 포스페놀 피로부산으로부터 인산기가 ATP에 전해되어 ATP를 합성하는 반응을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대사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 산화적 인산화 반응과 광인산화 반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대사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모두 세포막에 걸쳐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방출은 ADP와 인산으로부터 ATP를 합성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 합성 과정은 산화적 대사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광합성에서는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호기성 호흡 또는 유기호흡을 하거나 또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로부터 생산되는 ATP의 반응은 위에 서술한 두 개의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합성이 됩니다. 세 번째, 아데닌산 인산화 효소 반응은 ATP의 파이로 인산, 절단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AMP는 아데닌산 인산화 효소의 촉매 반응으로 ATP와 반응하여 ADP로 전환이 됩니다. ATP 회전율입니다. 세포에서 ATP는 자유에너지를 저장하는 분자라기보다 자유에너지를 오히려 전달하는 중간체로서의 조절작용을 합니다. 세포 내 ATP 양은 보통 1분과 2분 동안 자유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정도로 불과합니다. 따라서 ATP는 계속해서 분해되고 재생되는 회전을 거듭하는데 이처럼 분해와 합성의 비율을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리고 에놀 인산이 나오는데요. 에놀 인산은 세포 내에서 고에너지의 인산기를 전이하는 화합물은 ATP와 ADP 분자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과정의 중간 물질인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같은 에놀 인산의 고에너지 인산기의 전이는 케토형의 토토머보다 안정성이 더 적은 에놀형 가수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에놀 인산, 에놀형이 되고 이것이 피루부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실인산인데요. 아실인산은 두 개의 아실기를 갖고 있는 무수물로서 그 구조 내 카보닐 탄소와 인산 원자가 신액체에 의해 공격을 쉽게 받게 됩니다. 무수물은 서로 대립되는 공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물인 인산과 카르복실기가 공명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아실인산의 대표적인 예로 아미노 아실 AMP와 글리세르산 1,3,2인산이 있는데 전자는 카보닐기 반응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인산 원자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림 3-9 아실 반응의 아실 인산의 반응인데요. A번 카보닐 반응의 경우 첫 반응에서 아미노산은 ATP에 의해 아데닐화가 되는데 이 반응은 아미노 아실 tRNA 합성 요소에 의해서 촉매되고 생성물은 아실 인산인 아미노 아실 AMP입니다. 두 번째 반응 단계에서는 tRNA는 AMP 대신 들어가서 아미노 아실 tRNA를 형성하게 되고 이 모든 반응은 무기 파이로 인산의 자유 에너지 감소 가수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 원자 반응의 경우 ADP의 말단 인에 결합된 산소가 글리세르산 1,3,2인산의 C1 원자를 친해 공격함으로써 생성물 글리세르 3인산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산 구아니딘입니다. 인산 크레아틴 또는 포스포크레아틴과 인산 아르지닌 또는 인산 아르기닌 같은 인산 구아니딘은 ATP 같은 인산 무수물보다 인산기를 물 인자에 더 잘 전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아니딘옥이 내에 존재하는 공명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인산 크레아틴은 ADP를 인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3-10번에 나오는 A번은 인산 크레아틴. 척추동물의 골격근과 뇌 속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인산으로 인산기가 크레아틴의 구아니딘오기에 결합되어 있고요. B번은 인산 아르지닌. 무척추 동물의 근육 속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인산으로서 인산기가 아르지닌 아미노산의 구아니딘오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사이오에스터인데요. 세포 내 많은 카르복실산은 보통 자유 이온화산으로 존재하지만 일부 카르복산은 사이올과 반응해서 사이오에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티올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자는 조효소 A, 리포산과 폴리펩타이드의 시스테인 곁사슬입니다. 비타민 판토텐산은 으로부터 유래한 조효소 A는 활성화된 아스틸기와 아실기의 운반체로 작용해서 사이오에스터인 아스틸코에이를 생산합니다. 아스틸코에이는 해당 지방산의 베타산화와 아미노산의 분해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대사산물이고요. 사이오에스터에 의해 연결된 아스틸기의 자유 에너지 감소 전이로부터 유래한 에너지는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과 연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구연산 회로에서 아스틸코에이의 아스틸기가 옥살로 아스틸산의 카보닐 탄소에 전이되어 구연산을 만들게 됩니다. 아스틸코에이와 다른 사이오에스터는 ATP와 함께 사용되고 재활용되는 많은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생학자들은 사유에스터가 인산과 인산화합물, 매우 적었던 생물 출현 이전에 원시 세계에서 ATP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의 52쪽에 나온 읽을 거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생물 발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개똥벌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똥벌레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주파수가 없는 현란한 섬광을 발산하는데 이를 생물 발광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510에서 67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으면서 개똥벌레의 복부 아래의 발광 기관으로부터 방사하고요. 개똥벌레 발광은 ATP의 화학적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현상으로서 ATP의 파이로 인산 절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루시페린을 활성화하여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루시페릴 아데니산은 산소에 존재하여서 루시페라제라는 산화요소에 의해 산화적 카르복실화 반응을 거쳐서 산화 루시페린으로 됩니다. 이때 빛과 함께 부산물인 CO2와 AMP가 형성이 되고요. 빛의 색깔은 개똥벌레의 종에 따라 다른데 이는 루시페린의 구조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의 회수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섬광을 이용하는 피코물의 ATP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루시페라제 효소 반응계에서는 유전공학에서는 보고 유전자 그리고 생물의 의학 반응에서 생물 발광 영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시간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딱딱해서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 뒤에 요약 부분이나 연습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